자, 우리 교재 144쪽 보세요. 자, 수필 봅시다. 수필. 자, 우리. 자, 조용. 자, 수필 144쪽. 자, 수필이 뭐냐면 수가 따를 수, 붓필, 따를 수에 붓필자야. 그래서 붓이 가는 대로 따라서 쓴다. 그러니까 이거 왜 붓이 가는 대로 따라 쓴다고 하냐면 정해진 형식이 없다는 말이에요.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고 자유롭게 쓰는 글입니다. 또 누구나 쓸 수 있어요. 수필이라고 하면 어떤 거냐면 자기가 살면서 일상에서 체험했거나 뭐가 느꼈어. 그러면 이걸 형식 중요하지 않아. 내가 쓰고자 하는 형식으로 자유롭게 표현하면 이걸 수필이라고 하고요. 수필은 내가 경험한 것 안에서 내가 뭔가를 느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이 글쓴이의 개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글입니다. 수필이라고 하면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수필은 어떤 것들이냐면 에세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날그날의 일을 기록하는 일기, 아니면 저기 합격 수기 있죠, 수기, 혹은 뭐 기획, 편지, 요런 애들 전부 다 수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수필은 자기 고백, 자, 자기가 경험한 것을 어떻게 할 거냐면 솔직하게 쓰는 글이에요. 막 일부러 막 멋있어 보이려고 쓰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진솔하게 표현해요. 또 형식도 정해져 있지 않고요. 내가 쓰고자 하는 형식. 예를 들면 나 일기 쓸 거야. 일기의 형식 정해져 있지 않죠. 어떤 사람은 날짜 먼저 쓰고 내용 쓰고, 어떤 사람은 뭐 제목도 쓰고 내용 쓰고, 혹은 우리 안내 일기 보면 일기장에다가 이름을 붙여서 키티 하면서 이야기하듯이 쓰기도 하죠. 자, 이렇게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또 소재가 다양해요. 내가 아무거나 나 쓰고 싶은 대로 쓸 수 있어. 우리 이런 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신변 잡기적이다 라고 합니다. 신변, 내 주변에 일어나는 무엇이든지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개성적인 글이에요. 그래서 글쓴이가 자기 얘기를 쓰는 거야. 그래서 가장 개성적, 그러니까 글을 읽고 이 글의 특징, 이와 같은 글의 특징이라고 물었을 때 개성적이다, 개성이 잘 드러난다 라고 하면 아, 이거 수필 얘기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비전문적,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것보다는 좀 길이가 짧은 것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 희곡은 다음에 볼 거니까 수필 개념만 볼게요. 자, 수필이란 글쓴이가 일상에서 체험하거나 느낀 바를 내용이나 형식에 제한받지 않고 자유롭게 표현한 글입니다. 자, 수필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걸 고를 건데요. 6하 원칙에 맞게 쓰는 건 기사문이에요. 신문기사 할 때 기사문. 특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만 쓴다? 아니죠.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이나 지식을 전달하는 것은 설명문이에요. 혹은 보고문일 수도 있습니다. 보고서. 현실에 있을 법한 일을 상상했다? 이건 소설이죠. 자, 일정한 형식이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쓴다.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그럼 우리 뒤로 넘어가면 하필이면이라는 수필이 나오는데 이 누가 썼는지를 먼저 보고 갈게요. 네. 아니, 슬프다기보다는 우리가 많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수필입니다. 자, 장영희 교수. 자, 장영희라는 분이 쓴 수필인데, 자, 이 장영희 교수는 고 장영희라고 써있죠.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젊은이들, 힘들어하는 젊은이들에게 어떤 희망을 주고 힘을 내게 하는 수필집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길래 젊은이들에게 힘과 어떤 희망을 갖도록 해줬느냐? 자,
이 사람의 그 수필은 뭐 교과서에도 굉장히 다양하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필을 좀 많이 쓰기도 했고요. 자, 장영희 교수는 번역가이자 영문학자, 수필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언뜻 보면 평범한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녀의 삶은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장영희 교수는 한국전쟁 중이던 1952년 9월 14일에 태어났습니다. 생후 1년째 되던 해에 소아마비로 인한 고열을 앓은 뒤 평생 두 다리와 오른손을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 때부터 장애가 있었죠. 학창시절 성적은 우수하였지만, 자, 성적은 좋았는데요. 그래서 이 장영희 교수의 어머니도 되게 고생하신 걸로 알고 있어. 계속 업고, 얘를 업고 학교에 데리고 다니신 거야. 어릴 때. 자, 그래서, 자, 우수했지만 장애인에 대한 편견 때문에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 이때 당시, 이제 옛날이니까 장애인들은 대학교를 제대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부모님의 헌신으로 서강대 입학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장애인이라서 면접에서 대학교를 떨어뜨려요. 안 뽑아. 그래서 이때 당시 부모님이 다 서울대 나오셨나 뭐 그래. 그래가지고 이 서강대 총장인가 학장인가한테 편지를 씁니다. 그 메일을 부모님이. 근데 이때 당시 서강대학교의 그 사람은 외국인이었어. 그래서 아니 장애인이라고 못 받을 게 뭐야. 당연히 우리 학교는 받아줄게. 받을 수 있어 해서 서강대학교에 다행히 입학을 하게 돼요. 원래는 입학 못했을 거였었는데 그리고 나서 진학을 하고 이제 장애인이니까 또 취업도 안 돼. 그래서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나는 계속 학문에 정진해야겠다. 교수가 되려면 대학원에 가야겠죠. 대학원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서강대학교에 자기가 가려는 그 과에 대학원이 없어. 그럼 다른 학교를 가야 되잖아. 다른 학교 면접을 보러 갔는데 장애인은 학과에서도 안 뽑는다 하고 면접 기회조차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좌절하지 않고 그럼에도 다시 영어책을 사서 공부를 또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 뉴욕으로 가서 주립대학에서 장학금을 받으면서 가요. 그래서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고 다시 모교 서강대에 와서 영어 영문학 전임 강사로 일하고요. 자, 이후 2001년 말 미국에 체류할 당시 유방암 진단을 받고 2004년 다시 척추암 판정을 받고요. 자, 그러면서도 계속 일을 합니다. 강단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그러다가 2007년 간암 진단을 받으면서 2009년에 돌아가시죠. 장영희 교수는 태어나자마자 얻게 된 장애나 세 차례 암 투병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긍정적인 마음으로 현실에 굴복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것. 그런 이 사람의 개성이 수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으로 가보자. 자, 우리 하필이면입니다. 하필이면. 네, 하필이면. 자, 하필이면. 자, 볼까요? 자, 몇 년 전인가 10대들이 즐겨 부르던 유행가 중에 머피의 법칙이라는 노래가 있었다. 옛날에 있었어. 알아요? 자, 머피의 법칙인데요. 아니요, 확실히 기억은 안 나지만 가사가 대충 이랬다. 화장실이 있으면 휴지가 없고 휴지가 있으면 화장실이 없고 미팅에 가도 하필이면 제일 맘에 안 드는 애랑 파트너가 되고 한 달에 한 번 목욕탕에 가면 하필이면 그날이 정기 휴일이고 등 무슨 일이든 어차피 잘못되게 마련이다 라는 머피의 법칙을 코믹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 노래에 나오는 하필이면 이라는 말은 분명히 왜 나만? 이라는 의문을 전제로 한다. 바닥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인생은 별로 큰 노력 없이도 모든 일이 잘 되어 나갈 뿐더러 가끔은 호박이 넝꿀째 굴러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뭔가 좋은 일이 막 넘어오는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내 인생만은 아무리 기를 쓰고 노력해도 걸핏하면 일이 꼬이고 그래서 공짜 호박은커녕 내 목도 제대로 못 챙겨 먹기 일쑤냐는 것이다. 그런데 억울하기 짝이 없는 것은 그게 내 탓이 아니라는 거. 바로 뭐가? 내 운명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간다는 거. 이건 그냥 나의 운명이라는 거야. 순전히 운명적인 불공평으로 인해 다른 이들은 고급 승용차를 타고 탄탄대로를 가는데 나는 바퀴가 터진 딸딸이 고물차를 타고 비포장 도로를 가고 있는 것이다. 비유하는 거야, 비유.
그러니까 내 인생은 이렇다는 거야. 힘들다. 남들은 잘 편안하게 가는 것 같은데. 아닌 게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가면서도 나도 머피의 법칙을 생각할 때가 많다. 한 예로, 자, 그럼 나쁜 일의 예를 들어볼까? 내 열쇠고리에는 겉으로 구별이 안 되는 열쇠가 2개 달려 있는데 하나는 연구실, 또 하나는 과 사무실 열쇠다. 열쇠에 유성펜으로 방번호를 표시해 놓으면 그만이지만 그러기도 귀찮고 또 그냥 재미도 있고 해서 내 방에 들어갈 때마다 둘 중에 아무거나 꽂아본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이 수학적으로 따져볼 때 확률은 분명히 반반인데 자, 하필이면이라는 생각이 드는 사례, 연구실 열쇠가 아니라 거의 과 사무실 열쇠가 먼저 손에 잡혀 2번씩 열쇠를 돌려야 하는 1, 2, 열이면 9이다. 우리 10중 8구라고 하죠? 거의 대부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거의 대부분. 맨날 다른 게 잡혀. 그뿐인가? 하필이면 큰맘 먹고 세차한 날은 갑자기 맑은 하늘에서 비가 오고 무엇을 사기 위해 줄을 서면 바로 내 앞에서 매진되고 자 이런 일들이 있죠. 더욱이 얼마 전에는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내 어깨에 새똥이 떨어지는 일도 있었다. 자 길거리에서 새똥 맞기. 아 이런 일은 진짜 재수가 없네. 자 나는 망연자실. 자 약간 어휴. 자 한동안 서서 나의 하필이면의 운명에 경악했다. 1천만 서울 인구 중에 새똥 맞아본 사람은 아마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 몇 안 될 텐데 하필이면 그게 나라니. 물론 이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하필이면도 있다. 남들은 멀쩡히 잘도 걸어 다니는데 왜 하필이면 나만 이 짤막한 글 하나 쓰면서도 머리를 벽에 박아 아니네 넘어갔네. 왜 하필이면 나만 목발에 의지해야 하고 자, 바로 글쓴이의 처지가 나옵니다. 목발. 글쓴이의 처지. 자, 다리에 장애가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죠. 자, 어떤 사람은 펜만 잡으면 멋진 글이 술술 잘도 나오는데 왜 하필이면 나만 이 짤막한 글 하나 쓰면서도 머리를 벽에 박아야 하는가? 자, 직업은 글을 쓰는 직업이다. 그렇다고 다른 재주가 있느냐 하면 노래, 그림, 손재주 그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게 없다. 하느님은 누구에게나 나름의 재능을 골고루 나눠주신다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하필이면 나만 깜빡하신 듯하다. 자, 뒷장 가시면 언젠가 치과에서 본 여성지에는 잡지를 봤더니 모 배우가 화장품 광고 출연료로 3억 원을 받았다는 기사가 실려 있었다. 나는 내가 잘 빠진 육체는 가지지 못했어도 그런대로 꽤 아름다운 영혼을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아마 내 아름다운 영혼에는 3억 원은커녕 300원도 주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 어차피 둘 다 못 가지고 태어날 바에야 아름다운 몸뚱이를 갖고 태어날 일이지. 왜 하필이면 300원도 못 받는 아름다운 영혼을 갖고 태어나는가 말이다. 그러니까 자기 영혼은 아름답대. 얼굴은 몸은 뭐라 그래? 겉모습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지만 나는 영혼은 아름다워. 둘 다 가질 순 없어. 외모가 아름답든 영혼이 아름답든 둘 중에 하나인데 자 나는 영혼이 아름답다. 그래서 하필이면 이라는 말은 내게 한심하고 슬픈 말이다. 자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하필이면은 뭐야? 한심하고 슬픈 말이었어. 자 내가 생각하는 건 이거였어. 자 왜 나야? 이런 거. 그런데 어제 저녁 초등학교 2학년짜리 조카 아름이가 내게 던진 하필이면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자, 이 아름이가 생각하는 하필이면은 그런 의미가 아니야. 길거리에서 귀여운 팬더곰 인형 하나를 사서 아름이에게 갖다 주자 아름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런데 이모, 이걸 왜 하필이면 내게 주는데? 자, 이거 하필이면 왜 나한테 줬어? 얘는 하필이면을 어떤 의미로 썼어?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했어. 하는 것이었다. 다른 형제나 사촌들도 많고 암만 생각해도 특별히 자기가 받을 자격도 없는 듯한데 뜻밖의 선물을 받았다는 아름이 나름의 고마움의 표시였다. 외국에서 살다 와 우리말이 아직 서툰 아름이가 제가 말이 서툴어서 이렇게 쓴 거야. 하필이면 이라는 말을 부적합하게 쓴 예였지만 아름이처럼 하필이면을 좋은 상황에 갖다 붙이자 나의 하필이면 운명도
갑자기 찬란한 빛을 발하기 시작한다는 걸 깨달았다. 자, 그러니까 하필이면을 계속 나쁜 상황에만 썼는데 자, 긍정적으로 썼더니 내 운명도 좋은 운명이네 라는 걸 깨닫게 돼요. 내가 누리는 많은 행복이 참으로 가당찮고 놀라운 것으로 변하는 것이었다. 자, 그렇죠. 맞죠. 자, 그래서 자, 긍정적인 좋은 상황에 갖다 붙이자. 자, 어떻다? 뭘 깨달아요? 자, 내 운명이 요것을 깨닫습니다. 내 운명도 아름다운 것이네. 참 좋네. 자, 뭐가 이렇게 좋아? 자, 도대체 내가 전생에 무슨 좋은 일을 했기에 하고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내가 훌륭한 부모님 밑에 태어나 좋은 형제들과 인연 맺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살고 있는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아무리 노력해도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이 그토록 많은데 왜? 하필이면 내가 무슨 권리로 먹을 것, 입을 것 걱정 없이 편하게 살고 있는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또 나보다 머리 좋고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이면 내가 똑똑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가? 자, 이렇게 긍정적으로 계속 바뀌죠. 게다가 실수투성이 아나무인인데다가 자, 아나무인이라는 건 자, 약간 조금 옆에도 있죠. 남을 업신여기는 눈 밑에 사람 없다. 이런 뜻입니다. 직접적으로 말하면 자, 아까 남 배려도 안 하는데 자, 남을 위해 하는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나 장영이를 하필이면 왜 많은 사람이 도와주고 사랑해 주는가? 우리 어머니 말씀으로는 양순하고 자, 제가 착하고 웃기 좋아하는 나의 성격 때문이라는데 그렇다면 잘 빠진 육체보다 아름다운 영혼을 타고난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하필이면의 이중적 의미를 생각하니 자, 하필이면의 이중적 의미 자, 어떤 의미? 자, 부정만 있는 게 아니다. 긍정과 부정 두 가지가 다 있다. 내가 지고 가는 인생의 짐이 남의 짐보다 무겁다고 아우성쳤던 좁은 소견이 새삼 부끄럽다. 창문을 여니 우리 학생들이랑 호수공원에 놀러 가기로 한 오늘 하필이면 날씨가 유난히 청명하고 따뜻하다. 자, 바로 조카로 하여금 자, 하필이면을 긍정적 의미로 사용하게 되었고 자, 그래서 자신의 삶에 대해 불평불만만 할 것이 아니라 자, 이것에 감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뒤로 넘어가 볼까요? 자, 하필이면 어떻게 달라졌어요? 자, 원래는 부정적 의미였어. 열쇠를 꼭 필요한 열쇠가 뒤에 나와. 두 개를 같이 하는데 왜 맨날 얘가 뒤에 나와? 세차하면 비 오고 줄 서면 앞에서 매진되고 어깨 뭐 맞았어? 새똥 맞았죠? 새똥도 맞았고 자, 그리고 목발에 의지해야 하고 특별한 재주도 없고 자, 아름다운 육체 대신에 돈도 안 되는 아름다운 영혼만 있어. 자,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하필이면은 한심하고 슬픈 말이었어. 하지만 아름이가 이 하필이면을 긍정적 상황에 사용하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났더니 내 인생도 아름답다. 자, 어때? 훌륭한 부모님을 만났고요. 그리고 좋은 형제들과 인연을 맺고 아름다운 세상을 삽니다. 자, 먹을 것, 입을 것 걱정 없이 살고 있고요. 똑똑한 학생들도 가르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고 사랑해줍니다. 자, 긍정적으로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아르미와 만남 뒤 글쓴이는 자신의 삶과 운명에서 긍정적 의미를 발견하고 행운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성찰. 자, 성찰은 반성하고 되돌아보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 수필의 특징을 정리해 볼까요? 자, 일상적 삶에서 체험한 일과 깨달음을 진솔하게 드러내고 있고요. 하필이면 이라는 단어에 대한 생각의 변화를 통해 깨달음을 나타내 줍니다. 자, 그래서 하필이면 이라는 말을 통해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되돌아보고 반성했다. 자, 그럼 우리 수필 문제 풀어볼게요.